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소속 의원과 언론계 인사 등 모두 8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다음 달 27일엔 본회의를 상정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실무교섭이 결렬되면서 올해 총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군 마지막 수송기가 철수 하루를 앞두고 카불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20년 동안 1,200조 원을 쏟아부은 전쟁은 끝났지만 아프간은 다시 테러 단체 소굴이 됐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되기 전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살해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마이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육군의 한 부대가 병사 부모의 학력과 재산, 여자친구 이름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군대장 수첩을 보급했다 회수했습니다. 60대 할머니의 담배에 심부름을 시킨 고교생들의 행태가 추가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할머니의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면서 할머니가 도로 한가운데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으로 또 한 번 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달 안에 새 언론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이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악법이라는 비판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쏟아지자 일단 야당과 다시 협의해서 오는 9월 27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시간을 벌고 일부 부담은 야당에 떠넘기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본질에 있습니다. 정치적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9월 처리 역시 큰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 부담 역시 적지 않게 됐습니다. 먼저 조정린 기자가 여야가 어떻게 합의했는지부터 전하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협의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추천한 언론계 관계 전문가 2명씩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됩니다. 협의 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이고 단일한 수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다각적이면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내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여야는 추석 직후인 다음 달 26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 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의체에선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보도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의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대부분 삭제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은 개정안의 큰 틀은 훼손할 수 없다는 데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야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내용을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야당 입장에선 시간만 놓쳤지 문제가 되는 독소 조항들을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열리는데 언론법 협의체를 가동할 시간은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3주에 불과한 데다가 별다른 구속력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9월 27일이라는 처리 시한을 못 박은 게 여당의 강행 처리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의 문제점은 홍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다음 달 27일에 반드시 언론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그건 안 먹을 수가 없죠. 9월에는 27일날 처리할 겁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 대표도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해 묻자 국회의장도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상정할 것이라며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 달 시간만 벌었을 뿐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여당의 명분만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정협의체 운영 기간은 26일이지만
인원 구성 등 준비 기간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실제 논의가 가능한 날짜는 20일에도 못 미칠 수 있습니다. 4대4 여야 동수인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한 문체위원은 여당이 시민단체를 내세워 한 달 내내 원안을 주장하다가 국민의힘에게 발목 잡기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고 우려했고, 언론인 출신 의원은 협의체 논의 내용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론 현업단체 5곳은 성명을 내고 3주 동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며 여야가 미세 조정으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파행으로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언론중재법 처리가 이렇게 일단 무산된 건 의사봉을 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친정인 민주당의 강한 요구에도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버틴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의원이 박 의장을 공개 비판했는데 이 과정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사자가 뒤늦게 이 문구를 삭제하고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일을 거론하는 것조차 참담한 일입니다. 사실이라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복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미디어투기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오늘 오전 1시 49분 SNS에 박병석 GS 주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의장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길 거부한 것을 두고 쓴 글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GS 주지는 우리 욕의 초성을 영어로 옮긴 거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판사 출신의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김 의원은 욕설이 아니라 Government Serve General Good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윤호중 원내대표에 이어 박 의장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언론법 논란 과정에서 보여준 대처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는 국회의 일이라며 뒷짐을 지던 청와대는 어제 이철희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조율에 나섰습니다. 언론법이 실상 문재인 보호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다 세계 언론단체들과 유엔 인권이사회가 언론자유 침해 우려를 공식 제기하자 뒤늦게 개입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법 사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언론의 자유와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이미 긴 침묵 속에서 언론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만시지탄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청을 시작으로 대선 후보 선출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결과는 이번 주말 발표되는데 첫 경선지라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충청이 어디로 기우느냐가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에 각 후보들이 충청 공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충북 지역 첫 일정으로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았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박영선 전 장관과의 유튜브 대담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은 뒤 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와도 만났습니다. 대통령께서 남겨주신 큰 숙제, 사람 사는 세상과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숙제를 충청 지역 온라인 투표는 오늘부터 5일까지 실시되고 대전, 충남은 4일, 세종, 충북은 5일 현장 투표 결과와 합산돼 발표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북 옥천의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 박정희 통치엔 이견이 있지만 유 여사를 비판하는 국민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사님의 그 낮은 곳을 향한 그 어진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 꺼내주시오! 박근혜 대통령 꺼내주시오!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포스코를 찾은 유승민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기여는 상상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5명의 대선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국민의힘은 후보 검증과 1차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5일 8명의 후보로 압축하게 됩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렇게 경선이 시작되면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방도 다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무료 변론이 민변의 당시 관행이라며 흑색 선전을 멈추라고 했지만
이낙연 캠프에선 사과 말고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사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무료 변론까지 받은 뒤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이 지사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유력 법조인이 참여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지사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송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 측은 공익사건의 경우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리는 게 민변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지지한다라는 의미에서 변호인의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새 과시 아니냐며 부적절한 관행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도 양심을 버린 운동권 패거리들의 골목 문화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변의 관행이 건전한 법적 통념, 사회 통념과 상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민변 홈페이지엔 공익변론 지원 대상을 시국과 공익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 후보 사건이 공익사건이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후보들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이적 행위, 겁쟁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오가는 걸 보면 이 문제가 전체 경선판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또 논란의 핵심은 뭐고 실제로 역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태희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 측의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이적 행위, 쫄보라며 거칠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지 여론조사를 보시죠. 여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면 홍유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칩니다. 그런데 야권 후보만 대상으로 물어보면 20% 중반대인 윤 후보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홍유 두 후보는 두세 배씩 지지율이 뜁니다.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가 선택지에서 여당 후보가 사라지니 홍유 두 후보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이걸 본선 경쟁력이라고 봐야 할 건지 어차피 표는 안 줄 거면서 여론조사만 왜곡하는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역선택을 우려해 다른 정당 지지자는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도록 아예 당원 당규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당원만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15명에서 8명으로,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 컷오프 경계에 있는 일부 후보가 역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슈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리스크가 높아져요. 7등, 8등, 9등 정도가 그 정도 영향을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경선 여론조사 때는 민주당 지지층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좀 더 지켜보죠. 코로나 확진자는 정확히 8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확진자는 어제보다 500명 가까이 늘어서 내일은 또다시 2,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4차 유행이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는 건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 때문인데 델타 변이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빌딩. 사흘간 이곳에 입주한 한 전화영업업체에서 직원 등 51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사업장, 학교,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주째 4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 검출률은 94.3%까지 늘었습니다. 백신의 피력이 높은 베타 변이 특성까지 갖춘 델타 플러스 감염자는 4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또 다른 델타 파생 변이가 지난 6월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501S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국내 사례는 아니고 해외 입국 관련 사례 중에서 한 명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델타 파생 변이는 최근 일본 등 세계 9개국에서 확인됐는데 전염력 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엔 남미 페루에서 처음 발견된 람다 변이도 유입됐습니다.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람다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9월 10일부터 페루와 칠레 입국자들을 임시생활시설에서 먼저 7일간 격리한 뒤 자가격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이렇게 4차 대유행의 끝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모레 아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14시간의 마라톤 협상. 하지만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건립과 인력 확충 등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4차 유행 상황에서의 파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시간을 갖고 계속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정부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가 한번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노조 측은 모레 오전 7시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4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내일 136개 의료기관별로 전야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병원급 기관의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등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일정 부분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파업만큼은 피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온 코로나 사태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정부의 설득이 잘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지금 사진 한 장 준비해 왔는데 이게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달 서울의 한 선별 진료소인데요. 한 의료진이 찬바람을 쐬려고 얼굴을 냉풍기 입구에 갖다 댔습니다. 방호복은 찬 공기가 들어가 불룩해졌죠. 이 같은 코로나와의 사투가 1년 7개월째로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 인력을 확충해달라는 게 보건노조의 요구입니다. 예, 저희가 상상은 갑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업무 부담이 얼마나 늘었다는 거죠? 보건노조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사를 제외한 의료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간호사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예.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1명을 간호하는 게 일반 환자 2~3명을 간호하는 것과 업무량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환자의 경우 일반 간호에다 식사, 청소, 배변, 택배, 심부름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는 인력 확충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재정 등을 이유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이죠. 예, 그런데 꼭 이런 업무 부담 때문만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하고 노조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데 어떤 갈등입니까? 네, 우선 노조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을 제시했습니다.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한다며 간호 인력 확충 등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예. 노조는 정부를 지금까지 믿고 기다렸지만 달라진 건 없고 더 이상 사명감으로 버틸 수 없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이 같은 명분으로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데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큰데요. 들어보시죠.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코로나 환자를 두고 파업을 하겠다. 모든 걸 떠나서 국민들한테 큰 비난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들의 고충도 그만큼 크다는 뜻인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노조는 총파업에 조합원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숙련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날 경우 당장 선별진료소 운영과 중증 환자 치료, 백신 접종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특히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게
중증 환자 치료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들어보시죠. 코로나 중증 환자는 간호사 인력이 4배로 필요한데 병원은 갑자기 사람 못 구하잖아요. 그 인원을 어디서 갖고 오냐고. 예, 의료계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건 아닌가 참 불안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 구속됐습니다. 이 구속 전 취재진 질문에는 욕설과 함께 막말을 퍼붓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살해 이유를 묻자 취재진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연쇄살인범. 56살 강모 씨가 경찰에 둘러싸여 걸어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 다가선 취재진의 마이크를 걷어차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법정으로 향합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도 반성은커녕 사회를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권유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해도 사회가 같은데. 강 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도 난동을 부려 경찰이 제압한 이후에야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피의자 신문 절차는 딱 5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 영장엔 지난 26일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전 서울 강남의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스마트폰 4대를 구입해 되판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그런데 연쇄살인범 강 씨는 전자발찌를 지원금을 타내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출소한 직후에 지자체를 찾아서 전자발찌를 꺼내 보이면서 석 달 동안 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강 씨의 반사회적 성향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권형석 기자입니다. 지난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했던 강모 씨는 이튿날 곧바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며 돈이 필요하니 출소자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해서 우리가 일단 고시원에 가 계셔라. 이후 강 씨는 화장품 판매업 등 일을 하면서도 기초수급자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위협하듯 전자발찌를 꺼내 보였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발목 창구를 한여름이니까 보여주면서 동사무소에 와서도 땡깡이라든지 큰 소리 나고 그랬었죠. 강 씨가 출소 후 석 달 동안 챙긴 복지 지원금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범행 닷새 전엔 집 근처 편의점에서 두 번째 살해 피해자와 크게 다투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한테 경찰 불러달라고. 밖에 소리 나면 경찰 신고 좀 해달라. 강 씨는 지난 6월 1일 이미 한 차례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겼지만 보호관찰소를 상대로 외출 제한을 풀어달라고도 요구하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가장이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이 유서에는 민주노총 택배 노조원들의 태업과 폭언과 협박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숨진 CJ 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사장 40살 A씨가 남긴 유서입니다. A씨는 어제 낮 11시 35분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거에 대해서 사살임이 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내사하고 있고요. 부검은 안 합니다. 숨진 A씨는 유서에서 택배기사들과 업무 지역을 나누는 분구 협상 결렬 뒤 노조원들의 태업과 괴롭힘이 심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사람을 아주 피를 말리더라고요. 욕을 하고 막한 이 내용이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숨진 A씨를 돕던 비노조원의 아내는 노조원들의 폭언과 협박에 충격을 받아 유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장을 괴롭혀서 이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쫓아내야 되는데 비노조들이 도우니
그 비노조들한테 또 화살이 간 거예요. CJ 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연합은 노조 측을 경찰에 고소할지 여부를 장례를 마친 뒤 유족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민노총 택배노조 김포지회는 숨진 A씨의 유서 내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고교생들의 추가 폭행이 공개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괴롭힘에 못 이겨서 자리를 뜨자 할머니의 손수레를 걷어차면서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구재영 기자입니다. 고교생들이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자리를 피하는 할머니를 따라가 손수레를 발로 걷어찹니다. 당황한 할머니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자 조롱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25일 여주 시내에서 고교생들이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강요하며 뒤따라가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피해 할머니를 상대로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할머니가 더 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다른 할머니도 밤중에 나 혼자 골목에 있는데 애들이 막 사다 달라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안 해주니? 나 무서워서 해줬다고. 고교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할머니는 현재 관계기관이 보호하고 있는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식사도 못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역을 특별 순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국내 급식 부실 제보가 이어졌던 SNS에 이번엔 한 부대가 병사들에게 민감한 사적 정보를 캐물었다는 제보가 올랐습니다. 병사 부모의 재산과 학력에 여자친구 이름까지 파악하려고 한 건데요. 마치 60년대 같은 이 상황에 헛웃음이 나오는 건 MZ세대 병사뿐이겠습니까? 고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A여단은 이달 중순 병사들에게 새로 제작한 분대장 수첩 100여 개를 나눠줬습니다. 분대장이 분대원들과의 면담 내용을 기록하는 분대장 수첩은 병사들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가족 재산부터 부모님의 최종 학력, 직업, 월 수입, 그리고 여자친구의 이름, 주소, 직업 및 교제 기간까지 파악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중대장을 거쳐 부대장에게까지 보고됐습니다. MZ세대 병사의 기준에서 볼 때 프라이버시 수준이 높아졌는데 과도한 사생활 통제하는 관행은 좀 지양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 부조리를 폭로하는 SNS 채널 6대전에 이런 사실을 제보한 병사는 60년대도 아니고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부대에 이의를 제기하니 왜 유난이냐는 답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해당 수첩에 부적절한 문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 29일 수첩 100여 개를 즉시 전량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한 말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건데요. 오 시장 측은 압수수색은 과하다면서 정치 수사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관 6명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파란색 상자 2개를 들고 나옵니다. 압수수색 오늘 끝난 건가요? 일부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기간 당시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문제가 된 오 시장의 발언은 보궐선거 이틀 전인 지난 4월 5일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파이시티 의혹 아시죠?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재직하던 2008년 서울시 도시기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2009년 11월 인허가를 받았지만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습니다. 오 시장 측은 당시 답변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것에 불과한데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정도 건이면은 사실 확인이나 사실관계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한 거는 과도한 과잉 수사, 과장 포장 수사 등.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토대로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정치권의 때 아닌 우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법무부 차관 브리핑에서 이른바 우산 의전이 논란이 되자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직접 우산을 드는 모습을 공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오늘 포커스는 정치권에 퍼진 의전 공포증에 맞췄습니다. 아프간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법무부 차관 뒤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든 남성. 차관은 손이 없냐. 역대급 우산 갑질이라는 집중 포화를 받았죠. 기자들 요구에 맞추다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에도 후 폭풍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죠. 가을 장마를 뚫고 일정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 과잉 의전 논란을 의식한 걸까? 우산을 옆으로 하셔야지 얼굴이 반이 가려져가지고 아예 들어주시면 마시고요. 캠프 관계자가 우산을 들어주려 하자 두 손으로 꼭 잡고 가져가려고 하자 급고 만류하죠. 이동 중에도 대화 중에도 우산 지키기에 여념이 없죠. 너나 할 것 없이 우산을 든 사진을 올리면서 난데없는 인증샷 경쟁도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예비 후보는 우산을 직접 들고 빗길을 걷는 사진을 공개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신 들어주겠다는 주변 권유를 거듭 뿌리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렸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 후보도 어머니에게 우산을 씌워준 사진을 SNS에 올리며 국민은 이렇게 모시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당대표 시절 수해 현장에서 장화 의전을 받은 모습이 공개돼 역풍을 맞았죠. 황교안 전 총리 역시 눈을 의심했다며 과잉 의전 비판에 가담했다가 총리 시절 관용차가 서울역 플랫폼까지 진입했던 과거가 소환되며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자기 우산을 자기가 드는 당연한 일마저 홍보 수단으로 삼는 정치권의 모습에 쓴웃음이 나오는 건 지켜보는 국민뿐인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라 빚도 늘어나서 역시 최초로 1,000조 원을 넘어서 재정 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 규모는 604조 4천억 원. 올해보다 8% 넘게 증가하면서 최초로 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위해 77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판 유지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의 속도를 내는 한편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 씀씀이는 5년 동안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정부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습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씀씀이가 커진 만큼 나라 빚도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최초로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최악의 재정 상황을 미래 세대에 물려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80조, 90조 정도 내년에 재정 적자인데 5천만 인구라 그런다면 두당 200만 원씩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1년 사이에. GDP 대비 국민이 내는 세금 비율인 조세 부담률도 20%를 처음으로 돌파하는 상황. 임기 말까지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슈퍼 예산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예산이 정치적 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위한 장기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선심성 퍼주기에 치중된 돈이 적지 않다는 거죠. 송병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카페. 직원들이 모두 어르신입니다. 알고 보니 재정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내년 공공일자리 105만 개에 3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80% 정도인 84만 5천 개가 복지 성격의 노인 일자리입니다. 경쟁률이 높아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돼요. 정부는 보건과 복지, 고용 예산을 216조 원 넘게 편성했는데 200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현금 퍼주기식 예산입니다. 월 30만 원씩 주는 영아수당을 처음 도입했고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도 7세에서 8세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출산지원금 200만 원도 신설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소위 친가족 5대 패키지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4조 1천억 원도 차질 없이.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이식한 예산도 눈에 띕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대책에 23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어떤 선입성 공약에 불과할 것이고 그것이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지를 못한다. 정부는 또 GTX 노선 등 지역 민원이 많은 SOC 예산에도 역대 최대인 27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구글과 애플이 자사의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고 이 수수료로 결제 금액의 30%를 받겠다고 해서 통행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거란 우려도 나왔는데요. 이를 막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계 첫 사례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 구매를 누르자 결제창이 바로 뜹니다. 앱 안에서 결제되는 인앱 결제인데 무조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수수료도 30% 떼갑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방식을 게임뿐 아니라 웹툰, 음원 등 모든 콘텐츠 구매에 적용하려 했는데 오늘 우리 국회가 법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훨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수 있을 걸로. 인앱 결제 규제를 입법화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문제가 세계적 이슈인 만큼 이번 사례가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다만 규제 방법과 강도는 나라마다 경제,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르거든요. 미국 상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오픈 앱마켓법이 발의됐고 유럽도 규제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구글은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해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애플은 고객 보호가 어렵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입는 서울 광화문의 글판은 길 가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어느덧 100번째를 맞은 광화문 글판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겼을까요? 임소연 기자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식구까지. 가로 20m, 세로 8m 광화문 글판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1년 1월 경제를 주제로 한 표어를 시작으로 계몽적인 메시지가 줄을 잃었지만 IMF 외환 위기를 지나며 1998년부터는 동서고금 문인들의 감성적인 작품으로 채워졌습니다. 글귀를 볼 때마다 이 도심에서의 어떤 휴식이랄까 또는 그 하나의 생각의 거리를 던져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1년에 4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어느덧 100번째를 맞은 글판은 춤만큼은 마음 가는 대로, 허락은 필요 없어. 그룹 방탄소년단이 문안 제작에 참여했는데 퍼미션 투 댄스의 노랫말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제약도 많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진 요즘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께도 허락받지 않을 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전통 수목 드로잉과 QR코드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도안으로 표현됐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는 거지만 그것들이 하나와 화합돼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여준다는 것들이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글판이 짧은 30자 속에 시대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의 가장 힘든 곳은 이 밀려드는 환자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는 방역 일선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TV조선 서울 푸드 페스티벌이 이들을 위한 특별한 한 끼를 준비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전합니다. LA 갈비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고 민어전이 노릇하게 부쳐집니다. 제철 나물에 과일까지 어머니의 집밥처럼 정성이 담깁니다. 최고의 셰프들이 준비한 도시락입니다. 가족같이 먹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어요. 딸한테 밥 차려준다는 느낌. 미슐랭 스타 셰프와 특급 호텔 조리명장 등 12명의 국내 최고의 요리사들이 방역 전사들을 위해 뭉쳤습니다. 최고의 셰프 12분이 직접 만든 최고의 도시락을 의료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감사의 도시락 전당 행사를 7개 병원, 2,500명의 의료진들에게 스타 셰프들의 정성이 전달됐습니다. 정성을 모았으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낮 없이 고생하던 의료진들은 든든한 한 끼에 기운을 얻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서 사실 그 입맛이 없을 때가 많은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이 와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2021 서울 푸드 페스티벌은 일주일 동안 코로나 위기 속 한 끼 밥으로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앨런 튜링은 2차 대전 때 독일군 암호 이니그마를 해독해낸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드러나 성적 문란죄로 체포됐고 판사는 감옥과 호르몬 치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Chemical castration to cure me of my homosexual predilections. Work in prison and 그는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부작용과 굴욕에 시달리다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곁엔 한입 베어문 사과가 나뒹굴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동안 이 애플사의 로고가 컴퓨터의 아버지 튜링을 기리는 독사과라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체리로 잘못 알까 봐 한입 먹은 흔적을 그려 넣은 거라고 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로 성충동을 억제시키는 현대판 궁형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성도착 범죄자에게 내리는 치료 명령으로 도입해 그동안 50명 안팎에게 집행된 바 있습니다. 기소돼 법정에선 이 20대 남자의 범죄는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게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동거인의 어린 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죠. 범행 후 아기의 행방을 묻는 외할머니에게 성도착적인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정 최고형과 화학적 거세를 탄원하는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해소됐습니다만 여전히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우울증, 치매, 간 이상 같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재범을 막는 효과도 연구에 따라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와 신상 공개만 제대로 해도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돌아다니며 두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에게 발찌는 장식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 피해자 차량에 시신을 싣고 경찰서에 나타나도록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뒷북만 치고 다녔습니다. 만약 그가 자수하지 않고 계속 활보하고 다녔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끔찍할 뿐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전자감독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지켜세우며 이렇게 직접 전자발찌를 차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내놓은 연쇄살인사건 후속 대책은 또다시 발찌 체질을 견고하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봐야 감시 관리하고 수사하는 자세들이 이 지경이어서는 전자발찌인들, 화학적 거세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8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이런 법무부, 이런 경찰이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중부 지역에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전북과 경북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시간당 7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중부 지역의 호우특보는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전북과 경북 지역에서도 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까지의 총 강수량인데요. 충청도는 250mm 이상, 경기와 강원, 경북 지역으로는 200mm 이상이 예보됐습니다. 그야말로 물폭탄 수준이죠. 전국 어디서든 계곡이나 하천, 지하차도 등의 주의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산사태와 축대 붕괴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모레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 하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 지역은 금요일까지 좀 더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31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